피고 며느리 징역 3년.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 소연이가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아들이 찾아와 무릎 꿇고 울면서 한 말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죠. 그게 다 이 통장 때문이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며느리 소연이가 주방으로 들어오던 날 저는 무 껍질을 벗기고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제 옆에 섰죠. 얼굴엔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더니 거실 쪽을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쪽엔 제 아들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통장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여러 개로 분산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쓴다고 했죠. 칼을 든 손이 멈췄어요. 싱크대 물소리만 졸졸 흐르는 게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아들이 아는 일인지 물었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부탁했는데 직접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했대요. 그때 마침 거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는지도 몰라요. 저는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아들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통장 얘기를 꺼내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번 달 세금만 800이 넘게 나왔는데 명예 분산하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요. 석 달만 쓰면 된다고, 그 다음엔 바로 정리한다고 했죠. 아들 얼굴엔 진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머리카락도 며칠 안 감은 것처럼 떡져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며느리도 옆에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요.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며느리 얼굴도 간절했고요. 저는 믿었어요. 내 자식을, 그리고 그 아내를 믿었죠. 법적으로 문제 없냐고 물었더니 세무사랑 다 상의했다면서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저는 몰랐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은행 서류라고 했어요. 저는 내용도 제대로 안 읽고 도장을 찍었죠. 며느리가 커피를 타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한 일상의 대화였어요. 그 사이 제 도장은 서류마다 찍혀 있었고요. 며칠 뒤 제 통장에 거액이 들어왔어요. 핸드폰 알림이 울려서 확인했는데 2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싶었죠. 급하게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회사 거래 대금이라면서 곧 빠져나갈 거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내 아들과 며느리를요. 보름쯤 지났을까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던 평범한 날이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상대방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고객님 통장에 불법 거래 혐의가 있어서 정지됐다고 하더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불법 거래? 제가 뭘 했다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하지만 그걸 치울 생각도 안 났어요. 며느리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안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죠.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왜 안 받는 거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틀 동안 집에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입맛도 없었고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다니는데 저는 그저 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경찰서라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가로수가, 건물이, 사람들이 다 뿌옇게 보였죠. 경찰서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면서 물었어요. 제 명의로 해외 계좌에 거액이 송금된 걸 아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했죠. 형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제 통장에서만 벌써 4차례나 큰 돈이 나갔다고요. 총액이 7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7억. 그 숫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의자를 꽉 붙잡았죠. 형사가 물을 따라줬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어요. 물이 턱으로 흘러내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가져왔던 서류를 찾았죠. 천천히 읽어봤어요. 은행 거래 서류인 줄 알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서였어요. 제 이름으로요.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담보대출 신청서. 제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린 거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제발 연락 달라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달라고요. 답장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의 환한 웃음, 아들의 피곤한 얼굴, 그때 찍었던 도장들. 다음 날 아침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명의로 체납된 세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당장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날 바깥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안 쓰고 왔더니 온몸이 다 젖어 있었죠.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수건을 건네줬어요. 닦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어요.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벗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건 단순한 명의 도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계획적인 사기라고 하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명의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거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기라니.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사기를 쳤다는 건가요? 차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 대출 서류, 해외 송금 내역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혹시 녹취나 문자 같은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때는 의심도 안 했으니까 녹음할 생각도 못 했죠.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 문자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찍었어요. 통장 내역도 프린트했고요. 그때 며느리한테서 처음으로 답장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기다리라고? 이미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화를 걸었죠. 이번엔 받았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 달리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조용히 넘어가라고? 제 집이 담보로 잡혀 있고 7억이 넘는 돈이 제 명의로 빠져나갔는데 목소리를 높였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도장 찍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책임이 있다고? 저보고 책임이 있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을 만날 때마다 녹음을 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죠.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해야만 했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세무서에 가서 체납 내역도 확인했고요. 서류가 점점 쌓여갔어요. 밤마다 그 서류들을 정리했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며 따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내가 설명해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내 명의를 쓴 건지.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을 우물쭈물 하더니 사업 자금이었다고 했어요. 곧 갚을 거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언제? 어떻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다 같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러다가 준호 오빠까지 다칠 수 있어요.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뭔가가 확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나를 이용만 한 거구나. 끝까지 발뺌할 생각이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변호사한테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서류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며느리 소연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죠.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재판날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높은 천장, 딱딱한 의자, 웅장한 분위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며느리가 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아들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제 진술을 요구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통장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 거액이 입금됐던 일,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취록,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검사가 그걸 하나씩 법정에 제시했죠. 며느리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모든 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증인석에 섰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셨다고요. 세금을 줄이고 싶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셨다고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했죠.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고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제가 먼저 제안했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자기는 도와드린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왜 이러세요, 어머니? 왜 저한테만 죄를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참았죠. 변호사가 제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반박할 시간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고 했죠.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어요. 제가 몰래 아들 핸드폰에서 캡처한 거였죠. 문자 내용이 스크린에 떴어요. 엄마 설득했어? 통장 받아낸 거 맞지? 빨리 처리해. 아들이 며느리한테 보낸 문자였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또 다른 증거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지인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았어. 이제 한동안은 걱정 없겠다. 그런 내용이었죠.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며느리가 변명을 했어요. 그건 농담이었다고, 진담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판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검사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해외 송금 내역에 대해서요. 누가 송금을 지시했느냐고요.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변호사가 뭐라고 속삭였지만 며느리는 그냥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증인 신문이 이어졌어요. 은행 직원이 나와서 증언했어요. 제가 직접 은행에 온 적이 없다고, 모든 서류는 며느리가 처리했다고 말했어요. 세무사도 나왔어요. 며느리가 혼자 상담받으러 왔었다고 했죠.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최후 진술을 요구했어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또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권유했다는 말은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를 믿었을 뿐이라고요. 가족이니까 믿었다고요. 하지만 그 믿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했죠. 판사가 잠시 후 선고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복도에 앉아서 손을 비비꼬며 기다렸죠.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며느리 소연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했죠. 징역 3년.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가 주저앉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이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긴 건가? 하지만 가슴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겼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아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밤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아들이었어요. 문을 열어줬죠. 아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들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울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그 통장 내가 시켰어. 소연이는 몰랐어. 다 내가 한 거야. 세상이 멈췄어요. 귀가 멍했어요. 뭐라고? 내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엄마 명의를 쓴 거라고요. 며느리한테는 진짜 세금 절세용이라고 거짓말했대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소연이가 나중에 알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덮었었다고요.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감옥까지 간 거라고 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였어요. 진짜 범인은 제 아들이었고요. 제가 믿었던 아들이,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속이고 며느리까지 희생시킨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쳐다봤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인가 싶었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서웠다고요. 엄마한테 실망시킬까봐, 완전히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대신 감옥에 가는 걸 지켜만 봤대요.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아들이 비틀거렸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때렸어요. 아들은 그냥 맞았어요. 울면서요. 저도 울었어요. 주저앉아서 바닥을 치면서 울었어요. 왜 이래, 왜 이러는 거냐고 소리쳤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무릎 꿇은 채로 흐느끼기만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아들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번호를 눌렀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한테 말했어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어요. 아들도 데리고 갔죠. 아들이 자백했어요. 모든 게 자기가 계획한 일이라고, 며느리는 나중에야 알았다고 진술했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석방됐어요. 교도소 앞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헬쑥해진 얼굴, 떨리는 눈빛.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며느리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교도소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은 구속됐어요. 사기, 횡령, 위증교사. 죄목이 여러 개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최소 5년은 나올 수 없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면회를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봤죠. 죄수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아들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도 들었죠.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그냥 쳐다만 봤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그 말밖에 못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뒤돌아서 나가는데 아들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당연한 선택이니까요. 손자는 며느리가 키운대요. 저는 가끔 사진으로만 봐요.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모습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며느리한테는 보상금을 드렸어요. 제 집을 팔아서요. 며느리가 거절했지만 억지로 받게 했어요. 그 사람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가끔 공원을 산책해요.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다들 행복해 보여요. 그날 이후로 깨달은 게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진심은 피보다 진해요. 며느리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아들을 위해 감옥까지 갔어요. 반면에 제 피를 나눈 아들은 저를 이용했죠. 혈육이라고 다 믿을 건 아니에요. 진심을 봐야 해요. 행동을 봐야 하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지난주에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눈물이 났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너도 건강해라, 손주 잘 키우고. 그렇게 적었죠. 아들은 아직도 면회를 오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아요. 아직은 볼 용기가 없어요. 언젠가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요즘은 성당에 다녀요. 기도를 해요.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도요.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놓아주기 위해서예요. 마음속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어요. 붉은 하늘이 참 예쁘네요.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예요. 저도 내일을 살아갈 거고요. 이렇게 하루하루요.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더라고요. 다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죠. 저는 이제 알았어요.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핸드폰을 열어봐요. 손주 사진이 떠요. 밝게 웃고 있네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요. 며느리가 잘 키울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니까요. 피는 섞여도 진심은 따로 섞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배운 값비싼 교훈이에요.